네, 안녕하십니까. K마스터즈 박선혜 원장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계시고, 실무교육 때 뵙고, 여기서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 홍 교수님 수업 듣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중개업 창업, 그리고 중개 심리, 클로징을 잘할 수 있는 중개 심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이 한 13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참석하신 분이 엄청나게 적게 지금 들어오셨어요. 지금 아마 연말이라 행사도 있고 송년회도 있을 거고 바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행사보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첫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창업 전에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제가 이제 실무교육 때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어디서 개업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금 지출 비용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면요, 거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어느 정도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거죠. 제가 실무교육 때도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는 것은 안 하는 만 못하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개업지를 정할 때부터 그쪽 부동산 시장을 먼저 분석해야 되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치중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또 입지, 또 운영 경비는 어느 정도 들 것이고, 광고비는 어느 정도 나갈 것으로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매출 전략을 어떤 식으로 내가 예를 들면 2개월 동안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3개월 차부터는 어떻게 하고, 4개월 차부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해야 된다든지, 또 고객 관리는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획을 작성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상권 분석인데요. 아파트 상가 지역을 배후지로 한 업소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어디로 많이 움직이는지, 이동 경로를 직접 나가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로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님들이 워킹 손님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실무기 때 말씀드렸죠. 입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물론 그렇죠. 입지보다는 마케팅이 더 중요하지만, 같은 가격에 같은 사무실을 구한다면 그래도 입지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골목길이라도 사람들이 자주 많이 다니는, 인구들이 많이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그런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길 쪽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덥석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과연 손님들이 얼마나 그 사무소로 들어가는지. 아마 하루 정도만 좀 힘들더라도 보고 계시면 하루에 손님 3명, 4명 들어가면 잘 들어갈걸요? 요즘? 제가 이제 그 회원님들하고 이제 영상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사무소를 많이 방문하거든요. 자, 방문해서 제가 물어봐요. 요즘 경기 어때요? 경기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워킹 손님은 좀 어때요? 이 마케팅에서 온 손님하고 워킹 손님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 비중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워킹 손님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오시는 분이지, 이렇게 걸어가다 오시는 분은 아예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개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각오와 그만한 준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케팅만 중요한 건 아니죠. 중개 실무도 중요하죠. 다만 마케팅이 더 중요할 뿐이죠. 자, 그래서 상권 분석, 또 유도인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개업하기 전에 기본입니다. 그냥 인수받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인수받는 거 바보라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권리금을 주고 부동산을 인수받습니까? 인맥 같은 그런 것들, 뭐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권리금을 주고 몇천 주고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입지 선정이에요. 아파트 밀집 지역 있죠? 아파트 밀집 지역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물건 분석이 쉬워요. 또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이것은 경기가 좋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 지금처럼 정체기, 그리고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경기 흐름에 민감해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가 단지 내 같은데 목이 좋은 데는 권리금이 또 높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되면 분위기가 좋아서 잘 되면 정말 괜찮고 안 되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초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주택상가 혼합지역이에요. 뭐 주택상가 혼합지역은 그런 거죠. 뭐 상가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지역이죠. 자, 이런 데는 단점이 뭐냐면 중개 수수료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낮고 분쟁이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거리는 되게 많고 피곤하고 사람 상대해야 되고, 그런 반면에 수수료는 적고 뭐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장점은 뭐냐?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해요. 경기가 어려워도 전월세는 돌아가는 거죠. 또 권리금이 굉장히 낮아요. 없거나 또 여러 물건을 다양하게 다루죠. 그래서 뭐 상가도 해보고 뭐 주택도 해보고 빌라도 해보고 오피스텔도 해보고 아파트 거래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그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중개업을 개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또 물건도 여러 개 취급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면서 내가 중개 실무 능력도 굉장히 빠르게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보다는 권리금도 거의 없고 리스크가 적은 주택상가 혼합지역에서 먼저 중개업을 창업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도 쌓고 실무 경험도 가진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맞는 어떤 분야가 더 좋을지, 어떤 물건을 주로 하는 것이 나한테 맞을 건지를 판단하고 그쪽으로 나중에 다시 이전을 하거나 옮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제가 실무 교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개업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무실 인테리어 막 이런 거에 돈 쏟아붓고 뭐 예쁘게만 멋있게만 꾸며놓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좋죠. 돈이 많으면 풍족하면 멋있게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음식점을 아무리 멋있게 깨끗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면 뭐예요? 맛이 없으면 손님들은 오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외관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테리어를 하든 사무소 운영을 하든 집기를 사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즘 중고를 사도 뭐 새거 같은 중고가 워낙 많으니까요.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굳이 새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사무용 기구를
컴퓨터도 그렇고 뭐 아주 저사양이면 웬만하면 다 돌아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비용을 낮추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내가 빨리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케팅 쪽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특화된 지역이 있어요. 이 특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개업을 특정 분야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병원 쪽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병원장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인맥들이 많다, 그럼 병원 임대사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병원 임대사, 당구장만은 전문으로 한다, 당구장만 임대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마케팅의 영향을 덜 받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인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자가 별로 없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도 괜찮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 내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쪽 관련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이렇게 특화된 지역에서 특화된 물건만 취급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다만 이거는 초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에는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고, 또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또 그 다음에 인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사무실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자, 사무실 동선을 볼게요. 사무실 동선, 예를 들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 앞에 테이블이 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아시나요? 문 앞에 테이블이 있으면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문 앞에 테이블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은 안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거죠. 또 계약서를 쓸 때 그 테이블의 높이 있잖아요. 이런 높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원투룸 같은 경우 하시는 분한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그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계약하려고 하는 분들은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젊은 여성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뭐 겨울철은 안 그러겠지만 여름철이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딱 앉아보세요. 테이블이 낮으면요,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상대방의 그쪽 다리 쪽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분이 기분 좋겠어요?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앉았을 때 다리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테이블 높이가 무릎보다 훨씬 위에 있어줘야 해요. 그리고 테이블은 뚫리지 않고 막혀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훨씬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뭐 요즘은 그러신 분들 없죠. 뭐 담배를 사무실에서 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없을 때는 또 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딱 가게에 들어갔을 때 약간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칙칙한 냄새라든지 담배 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는 그런 사무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뭐 아로마 향이라든지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고 좀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또는 커피 향이 난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동산 사무실처럼 정형화된 딱딱한 스타일의 사무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카페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앉아서 얘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오면 앉아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중개업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상대방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에 유혹이 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쪽으로 끌려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대화죠.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식당에 가서 저녁 때 우리 돼지갈비 먹으러 갈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선 이렇게 탁 들어가요. 처음 가는 식당을 한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죠. 우리 딴 데 가자. 엄마가 딴 데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어리니까 엄마 여기서 먹어 추워 왜 딴 데 가?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 느낌이 좀 그래. 아들이 물어봐요. 무슨 느낌이 그런데 그냥 여기 좀 그렇다니까 좀 별로라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엄마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왠지 좀 그래.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왠지 좀 느낌이 좀 그래, 이런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지금 살면서 내가 늘 봐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이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음식점이 되게 더럽다든지, 아니면 조명이 되게 조명이 밝지가 않고 음침하고 막 분위기가 좀 그렇다든지, 아니면 향이 별로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중에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잠재의식 속에서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 심리가 우리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손님이 오면 클로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인테리어도 되게 중요한 거고, 향기도 중요하고, 조명도 밝은 조명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테리어를 할 때 사무실 배치부터 잘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명함 및 상호예요. 이 상호 같은 경우에, 명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예전에 세종시에 가서 이렇게 명함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물건 보느라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명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명함 중에서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원공인 중개사라는 것만 기억이 남아요. 근데 명함이 어땠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에서 전화번호 들어가고 핸드폰 번호 들어가고 이메일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대표라는 이름하고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명함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일반적인 명함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내가 한 6군데 7군데 보고 나서 명함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집을 받던 곳이 어느 부동산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상호명과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호명은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오렌지 공인중개사, 그럼 여기다가 오렌지 모양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오렌지 공인. 자, 이렇게 써놓으면요, 오렌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얘는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호명을 지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각인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간판인데요. 간판. 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재테크, 이거를 누가 부동산 제이테크라고 있겠어요? 행운 공인중개사, 클로바 넣는 거, 부동산 재테크.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하우스인 공인중개사, 이거는 느낌이 카페 같죠? 카페. 자,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명함뿐만 아니라 간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 까먹지 않을 만한 간판.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간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간판 업체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여기 간판 저희 부동산 할 건데요, 요 이름인데 좀 예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거의 시안이 똑같단 말이죠.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랑.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 때쯤 돼서 한 7시, 요즘 같으면 한 6시만 넘어도 어두워지니까 저녁 때쯤 시내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봐요. 버스 타고. 아니면 도심 쪽에 계시면 걸어서 한번 산책할 겸 이 시내를 한번 쫙 가보십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간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간판만 보고 간 적은 없으니까 간판을 쭉 보다 보면 그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부동산만 보라는 게 아니고 모든 업종을 다, 근데 간판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쁘고 눈에 쉽게 띄고 잘 보이는 그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 집에 와서 수많은 사진 중에서 내 상호명을 이렇게 바꿨을 때 가장 이쁠 것 같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간판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바꿔보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비용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명함도 남들보다 쉽게 각인되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게, 간판도 같은 가격을 들이더라도 좀 더 사람들한테 눈에 띌 수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간판, 이런 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생각을 더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듀얼 모니터예요. 요즘도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계약서를 이제 손님이 이제 계약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테이블 앞에 이렇게 앞에서 손님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이제 계약서 쓰려면 어떻게 해요? 명함 달라고 하죠. 신분증 달라고 해서 주소를 막 치고, 저기 매도자분 신분증 주세요 받아가지고 막 쓰고, 그 다음에 출력해가지고 보여줘. 특약사항도 다 넣고, 이거 특약 잘못됐는데 그거 전부 다시 뽑고, 또 막 쳐. 그 다음에 또 뽑아. 그래서 또 잘못되면 또 수정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아니면 선생님 잠깐 와보시겠어요? 그러면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72 뭐 0034 뭐 605 뭐 이러면서 주민등록번호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요? 듀얼 모니터 쓰지. 자, 모니터 한 대를요, 테이블 쪽에 하나 놓으면 되고, 내가 작성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모니터 한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이블로 연결만 하면 듀얼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제를 해주면 내가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그 계약서가 그대로 저쪽에 테이블에서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앉은 상태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니터 보고, 나는 컴퓨터 보고 말로 브리핑을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 매도자분 주민등록번호 맞으시죠? 네. 매수자분 맞으시죠? 주소 이상 없으시죠? 네. 잔금 언제 하고, 뭐 계약일은 언제 하고, 잔금 중도금 언제 치르고, 잔금은 이렇게 할게요. 특약사항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하고. 그 다음 바로 거기서 넘어가서 확인 설명까지 설명 다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쓱 다시 한번 스캔하면서 설명해주고, 이상 없으면 출력. 그러면 바로 계약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출력을 한 다음에 보여주고 수정하고, 출력을 한 다음에 보여주고 수정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계약 한 번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죠, 기본. 이렇게 한 번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까지 같이 해줘 버리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 하나? 요즘 뭐 한 24인치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사봐야, 30인치 사봐야 뭐 중고로 사면 뭐 한 4, 5만 원이면 사나? 모니터 하나, 케이블선 하나.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이해되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이게 이제 이 수비라는 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채팅을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셔야 될 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지, 대답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한 50분 정도 가까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이트에 가입은 안 하셔서 대답은 또 못 하시나 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한테 브리핑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업이에요. 동업은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보통 이제 동업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많은 분들이 내 이름을 걸고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이제 물주랑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동업을 했을 때, 또는 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분들 있잖아요. 동기분들이랑 같이 계약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폐업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이내에 깨질 확률이, 동업했을 때.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옆에 있었던, 같이 공부했던 동기는 내가 그냥 곁에서 계속 생활을 계속 본 게 아니라 그냥 수업 공부할 때만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작성해야 돼요? 동업계약서를 항상 누구랑 하든 작성을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둘이서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3천만 원인데 1,500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겠어. 나 못하겠다고 폐업하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500이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서 써야 되는 거고, 또 계약서 써도 세금이 언제 나와요? 그 다음 연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돈 받기 힘들죠. 그래서 수수료의 몇 프로를 적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 연도에 세금을 다 정산하고 남은 돈은 다시 분배한다든지, 이런 동업계약서를 미리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분하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약정서를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자, 갑, 을. 이 갑이 뭐냐면요, 무등록 중개업자, 자격증이 없는 분. 을은 본인, 대표로 걸고 있는 여러분, 공증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인장 없이 계약서 작성 못한다. 나 없을 때 계약서 쓰지 말라. 그리고 내 인장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의뢰 인장 가지고. 또 위의 사유로 발생하는 중개사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내가 감수한다 라고 해서 약정서를 하나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약정서를 하나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등록 중개업자 그러겠죠. 아니, 내가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여기서 한 자리에서 지금 중개업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사람을 못 믿고 지금 이런 걸 가지고 하냐고. 아니, 나 못 쓴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아니, 여기 내용 문구 잘 보세요. 나 없을 때, 공인중개사는 나 없을 때 함부로 계약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 도장 몰래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나 몰래 계약서 썼다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지세요. 이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못 쓰겠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그런 무등록 중개업자랑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분 앞으로 소유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고, 뭐 집도 이렇게 자기 집도 있고, 뭐 건물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세요, 주소로. 진짜 그 소유가 그 사람 앞으로 돼 있는지. 자,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분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사무소 구할 때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도 본인이 이름이 아니라 와이프 이름으로 뭐 보증금을 넣고 그렇게 쓴 다음에 뭐 무상 사용 계약서 같은 거로 해가지고 개설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이 본인 거라고 했는데
와이프 이름이 돼 있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다? 그런 사람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사고가 나도 자기는 돈 없으니까 백제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책임은 누가 져요? 개설 등록자인 여러분이 다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등록자랑 중개업을 할 때는 그분이 진짜 그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남이나 이런 데서 빌딩 같은 거 좀 큰 거 한 건 사고 내봐요. 50억, 60억, 100억, 200억 그거 한 건 계약했다가 여러분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거를 함부로 해서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함은 반드시 개설 등록자, 중개보조원이 대표자 명함 사용 못하는 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대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명함은 절대 대표성을 띠는 명함을 그분이 가지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동업자가 명함을 줬을 때 아 이분이 대표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명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 미소지자로 한 자리에서 개설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곳에서 개업을 한 다음에 폐업시키고 딴 사람 또 이쪽으로 할 사람 구해가지고 또 개업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계속 개설 등록 폐업을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 지역의 유지를 자칭하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핑계를 대면서 개설 등록을 회피하는 사람. 협회 공제사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동업계약서 작성하는 거, 인장 철저히 관리하는 거. 아 이것도 제가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이제 실제 일하시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잠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계약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분이 내 동업하시는 분이 아니 저기 내일 계약 있는데 그거 가버리면 그 도장 어떻게 찍냐고 그 도장 놓고 가라고 뭐 이래서 놓고 가는 경우 종종 있단 말이죠. 절대 놓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무소에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사무소에 계약을 했다 사고 나면 무조건 다 내 책임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다 나한테 돌아온다. 개설 등록자인 나한테. 공제가입도 여러분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실수를 했어도 중개보조원한테 요청 안 해요. 공제가입이 들어있는 여러분한테 먼저 소송을 걸지. 그렇기 때문에 인장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계약서 쓸 거면 여러분이 와야죠. 아니면 날짜를 조정하든지. 절대 도장 맡기고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 항상 딱 가지고 다니세요. 그 도장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아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타 지역에 있는 물건이 나한테 싸게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물건인데 붙일 수 있는 분 있으면 꼭 붙여봐. 이러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은 물건이야.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인 나한테 물건이 와요. 특히 이 물건이 토지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위험하죠. 소유주가 누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물건이 오면 초보자인 분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거의 99.9% 여러분들 문제 있는 물건이 가능성이 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타 지역에 부동산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지역에도 그 좋은 물건이 왜 그 지역에서 소화가 안 되고
이 멀리 있는 나한테까지 물건이 날라오겠냐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있는 물건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건을 여러분이 분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고,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하고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하고 뭐 인증 작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철저히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위조 같은 경우도 특히 타지역 물건 나오면 뭐 100% 확인을 해봐야죠. 이거 확인한다고 해도 사기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출석.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많이 나오죠. 보통 이제 집주인이 남편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편이 직장 가면은 낮에 이제 계약하려고 하면 부인이 와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부인이 계약할 때 남편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장을 찍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근데 거기다 해놓고 우리 규정상 되어 있는 것처럼 저 신랑분한테 인감증명서 한 통이랑요 위임장 첨부해가지고 사모님이 좀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 딴 데는 그냥 해주는데 뭐 여기 이 사람 이렇게 부동산 까다로워, 기분 나빠, 저 못 믿어요, 맨날 보면서 이러면서 하니까 사실 실무에서 그렇게 하면 계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대리인인 경우,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오셨으면 남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이름으로 쓰게 만들고, 그날 당일날 저녁에 신랑이 오면 자필 서명을 반드시 그날 당일날 받아서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전세 계약을 6천에 내놨는데 지금 8천에 계약할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이, 아니 나는 이렇게 내놓는다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누구 맘대로 이거를 8천에 내놨냐, 이러면서 버티고 막 싸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 가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서 서명 받고 신분증 받고 작성하더라도 그날 저녁 당일날 반드시 서류를 진구해서 실제 소유자가 사인을 하게끔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외국에 가 있다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서 뭐 위임장을 딴 지인이나 친척분한테 맡겨놓고 가는데 그게 3개월이 지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떡하냐? 영사관에 가서 임대인이 한국에 있는 대리 계약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공증받으면 돼요. 영사관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영사관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됐다는 공증을 받았으면 팩스로 요 한 장을 일단 받아요. 그리고 얘를 이게 맞는지 이제 영사관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받고 나중에 받고, 일단 계약 진행하고 나중에 원본 받아서 서류에 진구를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번거롭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다 걸리면 박살 나는 거예요, 중개업은. 등기부 등본 연락. 뭐 이거 기본이죠.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일날 하고 당일날, 중도금 때 띄워보고 잔금 때 띄워보고,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날 띄워보고 잔금날 띄워보고,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일 계약과 잔금이 아주 짧은 시간, 예를 들면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내일 들어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계약서 쓰는 날과 잔금일이 아주 가까운 경우 등기부 등본을 그때 2번 띄워야 되는데 이걸 한 번만 계약할 때 띄워보고 그 다음날에는 안 띄워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근데 그럴 때 근저당 설정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띄는데 몇백원 밖에 안 하는데 아유 괜찮겠지, 저 사람은 속일 사람 아닌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매매는 3번, 전월세는 2번, 반드시 당일과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있는 건 그대로예요.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사기를 친다.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내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늘 믿고 의지하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았던 사람한테 당하는 게 사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챙길 건 반드시 챙겨야 되고 확인해야 될 건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이 원칙만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실 뭐 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한방이라고 있잖아요. 한방 어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방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항상 공인중개사에게 좀 더 유리하게 계약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계약서와는 다르게. 그래서 가능하면 한방에서 있는 그 계약서로 작성을 하시면 좋고, 어떻게 예를 들면 개정된 내용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바로바로 협회 계약서는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제일 먼저. 그래서 협회 계약서 한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이런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바빠가지고 부인한테 송금을 하거나 부인한테 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부인이 실제 부인이 아니고 동거녀고 이 보증금 가지고 날라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임차인이 와가지고 누구 맘대로 내 보증금 함부로 줬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본인 소유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거나 해야지, 그거를 부인한테 앞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고 발생했을 때 순서가 이렇죠.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하다가 실수를 해요. 그럼 피해자가 손해보상 청구를 소송을 해요. 피해자가 소송을 승소해요. 그럼 이거 누구 대상으로 해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근데 중개업자가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공제보험에서 가입된 거를 일단 보상을 해줘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보상심사위원회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중개업자한테 구상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협회 공제는요 일반 보험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험료를 3만원씩 내다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수술했다. 그래서 800만원 나갔다. 그 800만원 전액을 다 실손 보장을 해주잖아요. 거의 90% 이상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에 대해서 일단 협회에서 지급하고, 중개사의 실수 있는 경우에 협회에서 지급하고 우리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졌지만 공인중개사 실수로 인정돼서 법원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볼 때 이런 실수는 불가항력이다.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건 누가 해도 이런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되면 협회에서는 공제 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사고를 안 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제를 가입해도 여러분이 내는 건 똑같아요. 다만 분할로 낼 수 있는 거죠. 분할로 낼 수 있는 거.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필수 사항들이 있어요. 컴퓨터. 이 컴퓨터 활용은 우리가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확장자가 뭐예요?
크롬과 익스플로러가 어떻게 달라요? 자, 이런 몇 가지 단순한 질문, 이런 단순한 질문에도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말로는 대답을 못 하겠네? 그럼 그게 뭐라고? 컴맹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두 가지는 컴퓨터를 웬만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모를 수 없는 필수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 하면서 엑셀을 다룬다든지 뭐 한글을 다룬다든지 컴퓨터로 뭐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사진 편집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하다가 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AS를 부르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해결을 못하고 멈춰버려요. 왜 그러냐? 그게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컴퓨터를 웬만큼 잘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이거를 혼자서 해결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기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딜 가요? 동사무소 가서 그걸 배워요. 컴퓨터 활용 기초. 근데 그걸 배워도 활용을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 가르치는 기초랑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초는 다르기 때문이죠. 엑셀을 배우는 이유는 고객관리 수익률 계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회원관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엑셀 함수는 5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엑셀 학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중개업에 필요한 컴기초 따로 있는 거고, 중개업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따로 있는 거고,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도 중개업에서 활용되어지는 촬영법이 있는 거고, 또 카메라를 쓸 때도 어떤 카메라를 써야 우리 중개업 물건을 찍을 때 적합한지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중개업에 최적화된 거를 해야 여러분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블로그도 해야죠. 유튜브도 해야죠. 가서 영상 편집도 해야죠. 촬영도 해야죠. 또 매물 관리도 해야죠. 회원 관리도 해야죠. 이 많은 것들을 도대체 하루에 어떻게 다 매일같이 해나가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자, 가끔씩 보면 사무실에서 졸고 있는 사람, TV를 보고 있는 사람, 와, 사무실에서 TV를 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가 요즘 사무실에서 TV를 봐요? 전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씩 사무실 갔다가 케이블 TV 보고 있고 YTN 뉴스 보고 있는 사람 보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어디 일하는 현장에서 TV를 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해요? 사무실에서 TV 보다가 손님 오면 사장님 오면 일하고만 이래요? 사무실은 사무 공간이에요. 사무실 일을 해야죠. 근데 사무실에 갔는데 할 일이 없어. 중개업은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하면 해도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중개업이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돈을 많이 버시는 공인중개사들은요, 시간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새벽 1시, 2시까지 영상 편집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아침 일찍 7시에 출근해서 블로그 글 쓰고 업무 시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무실에 할 게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작년도 폐업자 엄청 났죠. 올해 작년보다 더 많대요. 지금 복지상환금, 중개업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협회 공제가입하면 복지상환금이라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0년 동안 한 사람들의 폐업 숫자가 올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네, 좋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그러면 2부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성공률을 높이는 중개심리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고객에게 호감을 얻는 8가지 법칙. 1, 2,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요. 상담의 기본 원리인데요. 한 번 말하고요.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야 상대방의 의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라. 두 번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범죄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예를 들면은 폐쇄된 공장에 유리창을 누가 돌을 던져서 하나 깨트리면 그 다음 날은 2번째 유리창이 깨지고 3번째 유리창이 깨지고 나중에는 거의 모든 공장의 유리창이 다 깨지는 그런 법칙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부동산 중개업으로 치면은 긍정의 감정, 어떤 좋은 걸 하나 보여줬을 때 도미노처럼 계속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호감의 법칙이죠. 당연히 이렇게 김태희처럼 이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호감이 가겠죠. 근데 꼭 이렇게 이뻐야지만 호감이 가는 게 아니라 고개 빠졌네. 이뻐야지만 호감이 가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또 옷차림, 그 다음에 표정,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외관상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갖춰 입어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이 가는, 그런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외모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그렇지 않겠죠. 예전엔 중개업소 가면은 샌들 같은 거 신고 있거나 또 이렇게 복장도 공인중개사는 느낌이 안 들고요. 그냥 동네 시장 가는 아줌마 이런 느낌?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장을 입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정장을 안 입고 그냥 잠바 같은 거 입고 무슨 어디 인력사무소 가나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옷차림으로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옷차림으로는 상대방한테 신뢰 줄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무소 부동산을 갈 때는요, 내 아예 전 재산을 지금 걸고 뭔가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근데 딱 첫인상에서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신뢰하고 내 전 재산을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블로그나 이런 데도 프로필 사진 같은 거 5만원이면 찍어요. 프로필 사진으로 전문성이 느껴지는 그런 프로필 사진들을 올려야 되고, 사무소에 나갈 때도 여러분이 자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갖춰서 입고 나가야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드닌이 여러분의 첫인상은 몇 분 안에 각인된다고요? 최초 4분에서 5분 안에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각인된 인상은 지속된다. 호감 지속의 법칙이라고 하죠. 감정 지속의 법칙. 첫 만남의 짧은 시간에 각인된 느낌이 지속된다. 이게 바로 감정 지속의 법칙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첫인상을 나쁘게 줬어요. 근데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호수를 잘못 찾았네.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백이동인데 백이동으로 잘못 왔네요. 이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네,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무슨 공인중개사가 동도 하나 못 찾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첫인상은 되게 좋게 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감 지속의 법칙이라는 거는 첫인상을 좋게 준 사람이 그 뒤에 실수를 해도 호감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첫인상을 나쁘게 준 사람은
그 뒤에 반대로 좋은 행동을 해도 호감도가 쉽게 상승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바로 감정 지속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좋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무소에 이제 손님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응대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고개 돌려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잠시 앉으세요. 이러고 자기 말 하다가 아 네 뭐 이러면서 가는 분도 있고. 자, 여러분이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들이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물건 구하러 갔겠죠. 빵집에 갔는데 빵집 주인이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빵집에 빵을 사러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요? 저거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요? 빵 사러 왔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가 아니라 밖에 날씨 추우시죠? 잠깐 앉으시고요. 저희 집에 따뜻한 유자차랑 매실차가 있는데 어떤 차 드릴까요? 네, 유자차 한 잔 주세요. 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주 공격적이고 안 좋은 거죠. 자, 손님들하고 물건 보러 가잖아요. 집 보러 가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내가 앞서가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손님이 뭐 한 명일 때는 안 그렇겠지만 두 명일 때는 둘이 얘기하면서 쫓아와요. 이런 분이 있고 그냥 세 명이 동선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동선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야죠. 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손님하고 물건 보러 가면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네, 지금 보실 집은요, 정말 남향이고요, 햇빛 잘 들고요, 정말 싼 가격이고, 진짜 금매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물건 얘기 하나요? 아니죠. 가면서는 물건 얘기 일체 안 해요. 도착해서 하는 거고요. 가면서는 뭐 하냐면, 그 사람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여성분이 딱 보니까 연령대가 나랑 비슷해 보여. 혹시 자녀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중학생 2학년짜리 하나 있는데요. 저도 3학년짜리 있는데 요즘 애들 참 다루기 힘들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아이를 둔 사람으로서 동질감이 생기죠. 공감대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거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얘기로 막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물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견에 훨씬 더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이 사람과 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투리 쓴다? 그럼 그 사투리와 관련돼서 연고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골프를 좀 칠 것 같은 사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왔고 골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과 내가 공감대가 뭔가 하나 형성이 돼야 돼요. 원시 시대부터 원시인은 사람은 악을 아니면 적으로 분류해요. 그리고 적군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아요. 적군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은 아군인 거예요. 나랑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군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그 말이 더 진실되게 들리고 그 말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죠. 고객을 유혹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고객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죠.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득은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설득이고, 유혹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혼자서 오게 만드는 게 유혹이죠. 근데 여러분이 사무소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진상이 하나 와가지고 이 지역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터무니없게 막 가격을 낮춰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참나 여기 그런 지역 아니라니까요.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공시지가 상세한 거 쫙 표로 보여주고, 여기 재개발 지역들하고 여기 뭐더라고 호재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입지 분석 다 해주고 다 설명해줘요.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난 이렇게 싼 지역인 줄 알았더니
저 공인중개사 말이 맞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 근데 내가 기분이 더럽다고요. 여러분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게 기분이 더러워. 그래서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너한테 계약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죠, 부동산. 그리고 딴 부동산 가서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좋았으니까 그 물건 찾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본 손님이 옆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해? 내 뒤통수를 쳐? 수수료 50% 달라고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싸우죠. 내가 보여준 사람, 나한테 보여준 사람이 옆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 누구 책임?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누구 책임? 여러분의 책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니, 고객하고 정치 얘기 뭐 하려고 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전문가고 너는 전문가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백분토론도 아니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기면 뭐 할 건데요? 이기면 뭐예요? 손님 기분 나쁘면 그만인 것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와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하고 선생님한테 계약할 것 같아요? 아니죠. 일단 기분 나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는 돈으로 문제가 생긴 건 해결이 되지만 감정으로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이 부동산이거든요. 이 감정 싸움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점만 얘기해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판단해서 이 말이 맞네 라고 생각하고 괜찮네요 라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면 그건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눈빛으로 공감해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피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뭔가 이거 구린 거 아니야? 왜 자꾸 내 눈을 못 마주치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 당연히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님들이 저는 많이 뵙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의 우울감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황이 좋지 않구나, 뭔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한 마음속에 그냥 바로바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톤 자체가 높아요. 그리고 되게 쾌활해. 그리고 즐거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라는 게 재밌어. 그리고 뭔가 이분은 맡기면 일을 잘 해낼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우울하다고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 고객한테 그게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결국 여러분한테 좋을 게 없죠. 자, 공감되는 대화를 찾아라.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되는 분모를 찾아라. 공감대의 기본은 경청과 긍정적인 호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상담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하고 상담하는 그런 실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고등학생 고3짜리랑 상담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교수님 근데 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가서 그 얘기 들어주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다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아버지가 약간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야간 수업 해야 되는데 빼먹고 영화 보러 갔다가 그날 막 눈탱이 밤탱이 될 정도로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는 반항을 못하고 아파요. 무서워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울분이 막 화가 마음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셔가지고요. 화가 나면은 막 밥 먹다가 젓가락을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팔에 막 젓가락 꽂히기도 하고 막 황당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때릴 때 감정을 실어서 때려요. 예전 같으면 이게 회초리 들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자식이 그래서 막 그냥 막 때리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을 실어 때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나도 그랬었어. 맞아. 부모님들 다 그렇지 뭐. 아버지들 다 그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공감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얘기해줬거든요. 한 2시간 동안 혼자서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더니 형 너무 고마워요. 이제 막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나 한 거 없는데? 얘기 들어준 거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그래서 이 상담의 기본은 경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은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거를 캐치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제시했을 때 당연히 계약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칭찬은 죽은 자도 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뻔한 이야기라도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없기.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거의 못하지.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 쓰면서 저희 선생님, 참 그 얘기도 하나 해드려야지. 보통 이제 여러분 손님 오면 손님한테 호칭이 많은 분들이 사장님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수강생도 그렇고 그 누구를 할 때도 사장님이라는 거는 거의 불러본 적이 없고요. 저는 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이거든요. 사장님과 선생님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사장님은 사회적으로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은 존경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붙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장님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상대방이 더 듣기 좋다. 그래서 선생님 올해로 연세가 이제 한 50 좀 넘으신 거죠? 한 60대 후반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50대 좀 넘으신 거죠? 그럼 이제 그 할머님이 그러겠죠. 웃으면서 그러겠죠. 젊은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벌써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무슨 50대, 농담도 잘해. 막 이러는 거죠. 진짜 5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막 웃으면서 그러겠죠. 근데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빠요? 여러분 70대인데 선생님 50대 같아요. 이렇게 그 헤어샵 같은 데서 머리 깎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저 70이에요. 일부러 저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냐고.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뻔히 하는 얘기인데도 칭찬을 해주면 그 상대방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더 호감도가 생기고 더 좋은 이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칭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차인 앞에서 임대인 칭찬하고, 임대인 앞에서 임차인 칭찬해주고, 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기분 좋은 거잖아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 자, 고객 유형이 의심이 많은 고객이 있고 논리적인 고객이 있고 특이한 고객이 있거든요. 의심이 많은 고객, 뭘 얘기하면은 그거 진짜 그래요?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줘도요 쉽게 안 믿어요. 근데 사례를 보여주면 믿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공시지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요, 가격 지금 한창 오르고 있는 중이라 지금 사시면 굉장히 좋고요. 진짜 그래요? 못 믿는 거야. 그럴 때 사례를 드는 거죠. 선생님, 저 바로 부동산 앞에 보시면 호프집 있죠. 제가 그 상가 점포 제가 사드린 건데요, 그때 살 때가
그 3억 6천에 샀는데요. 지금 8억이잖아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실제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찍어서 보여주면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적인 고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논리적인 고객. 건물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틀에서 딱 그걸 가지고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트리려고 해도 쉽게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고향이 저쪽에 전주 쪽에 나랑 같은 고향이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장님이 갑자기 맑게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달이 두 달이 걷는다 보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편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한테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죠. 마음이 오픈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논리로 자꾸 접근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공감대 형성되고 감성적으로 접근해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과 뭔가 공감되는 부분을 잘 하나만 딱 약한 부분을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되게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어느 부분에서 탁 풀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죠. 논리적인 고객은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고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상 고객이죠. 진상 고객. 자, 잘 들으세요.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진상 고객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내가 개업을 처음에 딱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와. 그러니까 이 말도 많고 주변에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인 거야. 그 사무실에 와서 자꾸 앉아서 오랫동안 있으려고 해. 나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말 걸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일을 해서요. 좀 집중을 해야 돼서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가겠죠. 근데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럼 이제 주위에 얘기를 해요. 저 부동산 사람 성격 되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이웃들이 그 얘기 듣고 뭐라 생각할까요? 진짜 그래? 그 새로 생긴 사람 그렇게 인상은 안 그렇게 보였는데, 야,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네. 막 이렇게 해서 소문이 막 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진상 손님 잘못 건드려놓으면 그 지역에서 중개업하기 힘들어져요.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오래 했어요. 내가 한 20년 했어. 근데 그런 진상이 자꾸 와. 선생님 나 일 좀 하게. 좀 나가 좀 나 좀 일 좀 하게. 진짜 일도 못하겠네. 이렇게 했다 쳐요. 나가요. 그 주변에 막 얘기해요. 저 사장 정말 성격 못됐다고. 그래도 다른 손님들은 이미 나를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에이, 그분이 약간 욱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에이, 그래도 사기범은 성격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한두 사람 때문에 막 나쁜 소문이 막 퍼지고 막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처음 하시는 분이 그런 실수했을 때는 그게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반대로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시간을 버려가면서 주위에다가 그 사람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적으로 만들지 말고 아군으로 만들면 힘들어도 오히려 더 나한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들은 경쟁 진짜 치열하잖아요. 서로 간에. 자, 어떻게 내가 초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자리 잡을까?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시골에서, 꼭 시골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계절에 맞는 계절에 맞는 채소들 있잖아요. 야채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매해요.
그래서 많이 구매하면 사실 큰 돈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봉지에다가 소분을 해. 그리고 그 아파트 앞에서 처음 개업할 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한 봉지 줘. 안녕하세요. 저 앞에 여기 오픈한 홍길동 공인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셔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하나씩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줘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함이랑 같이 하나씩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선거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1번 찍어줘.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1번 찍어줘 해서 2만원씩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만원 받아.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2만원 받고 나 1번 안 찍고 2번 찍을 건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돈을 받아요. 근데 막상 투표하러 가면 양심에 찔려. 그래도 1번한테 2만원 받았는데 그래도 1번 찍어줘야지. 또 그렇다고 어떻게 2번 찍냐. 이래서 1번을 찍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파트 주민 똑같아요. 내가 감자 조금이라도 받고 야채 조금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정감 있게 저 부동산은 상정가에 그런 거 없는데 우리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그 사람이 정이 있어. 그래도 이왕이면 그쪽에다 물건 내놔야지.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되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 안에서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도 뭐라도 하나씩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단골들을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분녀회죠. 분녀회에서 어떤 행사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분녀회장 잡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분녀회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서 분녀회장을 어떻게 구워 삼느냐에 따라서 걔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거 임차하고 이렇게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거 100위로 하나 나온 거 그거 임차하고 203호 하나 나온 거 하나 임차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요? 통으로 맡아야지. 오피스텔 통으로. 오피스텔 전체를 하나를 임대를 다 내가 가져와야지. 그러려면 건물주랑 관계를 맺어야죠. 예전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건물주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통으로 다 그냥 관리를 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겨울철 되면요, 난로를 피워. 난로에다가 주전자를, 이만한 주전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황버섯이랑 이렇게 연세 드시면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한약재랑 이걸 막 넣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쓰지 않도록 달도록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 한약재로 확 끓여가지고 보온병에다가 얘를 담아줘. 그래가지고 전화요. 홍 사장님, 저 홍길동 공인인데요. 시간 나실 때 저 잠깐 한번 들리실래요? 딱 그렇게 해요. 나 바쁜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뭐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 사장님 요즘 보니까 좀 건강도 좀 그러시고, 제가 저희 시골에서 좀 좋은 약재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한약으로 다른 게 있는데 좀 드리고 싶어서요. 뭐 그런 거를 다 또 준비했어. 알았어, 이따 오후에 시간 되면 드릴게. 그럼 딱 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까 했던 아파트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처음에는 안 주지.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정을 주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건물주랑 친해지면 통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물건 하나씩 받아가지고 백날 중개하는 것보다 훨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서브리미널 효과는요, 발음을 잘못하면 서브리미널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고, 인간의 의식은 아주 미약한 자극에도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코카콜라 팝콘 광고를 3000분의 1초마다 영화 그 장면에다가 살짝 껴놓는 거예요. 3000분의 1초면 너무 빠른 장면이라 그런 장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상 중에 3000분의 1초마다 사진 한 장을 넣는 거예요. 팝콘, 코카콜라 광고를.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빨라서 그런 사진이 있는지 조차 기억을 못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고 나니까 왜 오늘 콜라가 땡기지? 콜라 사 먹어. 이거 오늘 팝콘을 먹고 싶지? 팝콘을 막 사 먹어. 매출액이 20-30%씩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광고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의 뇌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개심리가 아니라 심리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대형 쇼핑몰에서 손님들이 회전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 때는 회전을 빨리 해야 사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천천히 걸어 다니면은 회전이 안 되니까 사람이 북적북적하기만 하고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경쾌한 음악을 빠른 음악을 막 틀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천히 걷다가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에서 보고 쓰면 되게 웃긴 거죠. 노래 하나 때, 음악 하나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화점 가보세요. 백화점에서 음악이 되게 느려. 왜? 그래야 여기서 빨리 갔다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음악 때문에 막 빨리 들어갔다가 백화점만 들어가면 걸음이 천천히 차분해지면서 천천히 걷게 돼.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사지 말아야 될 걸 또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건너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 동선을 그렇게 왜 해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점포들을 보게 만들려고 일부러 쇼핑 동선을 그렇게 꼬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 그게 사람 심리를 활용하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올해는 꼭 모피 사야지.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 생각하는 거예요. 한 300이면 샀었지. 그러면 한 300에서 한 400 정도까지 생각하고 사야지. 그리고 딱 갔어요. 갔더니 가격이 1500, 1700, 1600 다 이런 거야. 아이고 올해도 모피 사긴 틀렸네. 그러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50% 세일 해가지고 1600인데 800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1000원이 넘는데 얘만 800이야. 그것도 50% 할인이야. 이렇게 싼 게 있네. 이거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분 좋죠. 와, 진짜 좋은 거를 내가 50% 800만 원에 샀으니까 완전 이거 땡 잡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400만 원어치 살려고 간 거거든. 비싸도. 근데 더블을 주고 샀는데 기분이 싸게 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대조 효과라는 거예요. 대조 효과.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비싸게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느껴지는 거. 물건 브리핑할 때 또 그러는 거예요. 물건 브리핑할 때. 자, 2억짜리 있고 3억짜리 있고 4억짜리가 있어요. 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억에서 4억짜리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4억 보여주고 3억 보여주고 2억 보여줄래요? 2억 보여주고 3억 보여주고 4억 보여줄래요? 정답은 4억 보여주고 3억 보여주고 2억 보여줘야 돼요. 왜? 4억 보여준 다음에 3억 보여주면 3억이 싸 보이고 2억 보여주고 3억을 보여주면 3억이 비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면서 브리핑을 할 때가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브리핑을 할 때보다 높은 가격에서 내려가는 것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대조 효과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는 제가 교재는 오늘 또 드릴 수가 없네. 카톡방이 없어서.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밴드웨건 효과.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죠. 에펠탑 효과. 단순 노출 효과. 그냥 자꾸 내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호감도가 상승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할 때 내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인트로, 엔딩에서만이라도.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내 모습 자꾸 보여주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해요. 자, 블로그에다가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거기에다가 뭐 골프 치는 사진, 모자 쓰고 있는 사진, 꽃그림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프로필 얼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찍어서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보겠지.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때마다 내 얼굴을 볼까요? 안 보죠. 근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요. 그게 무슨 효과? 서브 리미널 효과가 아니라 서브 리미널 효과라고 했죠.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되는 효과.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나는 안 보는데 나의 뇌는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타이틀을 써요.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사람 오래 했나 보다. 한 자리에서 되게 오래 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 사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사기를 치지 않고 정직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30년간 한결같이라는 그 문구가 나중에 나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그게 나의 뇌가 스스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바카스 보세요. 바카스. 자, 피로회복제 뭐 생각나세요? 딱 물어본 사람들이 바카스. 누가 피로회복제는 바카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원비디도 있고 비타민C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바카스를 얘기하거든요. 왜?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스토리텔링 기법 때문에. 뭐냐면 바카스 선전을 할 때 잘 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요. 스토리.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 속에서 바카스가 피로회복에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죠. 환타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이야기 속에다가 이렇게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게 되면 사람은 상업적인 내용을 듣게 되면 머리에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거든요. 뇌에서. 근데 스토리를 얘기하면요. 스토리는 그냥 어떤 제한 없이 그냥 머릿속에 바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피로회복제는 바카스, 피로회복제는 바카스. 그렇기 때문에 바카스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피로회복제 시장의 부동의 1위가 되는 거죠.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왜? 사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칵테일 효과. 칵테일 효과가 뭐냐면 미국에서 칵테일 파티를 하잖아요.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 칵테일 하면 서서 이렇게 마시는 거니까 시끄럽잖아요. 누가 제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박상래. 살짝 조그맣게. 근데 제가 지금 누가 부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냐면 사람은 나와 관계된 것에는 집중을 한다는 효과예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똑같거든요. 자, 예를 들면 깨끗한 신축 빌라 풀옵션 뭐 11억 이렇게 써놓으면요, 깨끗한 빌라구나. 내가 결혼을 앞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려요. 12월에 결혼 앞둔 신혼부부에 딱 좋은 풀빌라 풀옵션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와 관계된 글일까? 한쪽은 신축 빌라 풀옵션 빌라고 한쪽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좋은 신축 빌라래요.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누가 관계된 글이에요? 당연히 신혼부부가 관계된 글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팅화 시켜서 딱 그 사람들이 반드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주민 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글을 써요. 그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글이 있겠죠. 근데 나는 아현동 3블럭에 사는 사람이 이 글을 봐야 돼. 그래야 나하고 거래가 되고 또 내가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그러면 아현동 3블럭 재개발 재건축 주민 피톡상 이렇게 써서 올리면 내 글이 8위에 떠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현동 3블럭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8위인 내 글을 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 2, 3, 4, 5, 6, 7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고 8번째 글은 아현동 3블럭 내가 살고 있는 그 블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칵테일 효과예요. 칵테일 효과.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 쓸 때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에서 제목을 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블로그 제목을 쓸 때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마케팅 있잖아요. 참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아파트를 하나 올려요. 송파 푸르저시티 급매매 12억 딱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목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송파 푸르저시티가 급매매네. 얼마에? 12억에. 그래? 아유, 아직도 더 내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네. 아니,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송파 푸르저시티 급매매 지금 매수해야 되는 3가지 이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3가지 이유를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심리효과 중에 콩코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물 비용 효과.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 그게 바로 콩코드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죠? 어디 가서 뽑기를 해요. 뽑기를 하려고 이렇게 뽑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드론이 있네? 저거 하면 한 2만원 투자 뽑을 것 같아.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면 한 5만원 줘야 되거든. 그래서 2만원 넣고 뽑아요. 근데 못 뽑네? 자, 지금 가면 어떻게 돼요? 2만원 손해보는 거죠. 내가 2만원 더 투자해서 뽑으면 어떻게 돼요? 5만원짜리 4만원 뽑는 거니까 만원 이득이죠? 그래서 또 2만원 또 투자해. 또 못 뽑았네? 그냥 가면 4만원 손해보고 가는 거죠. 만원 더 내서라도 뽑으면 내가 본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원 내는데 또 못 뽑아. 또 가까워지긴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2만원 내고 뽑았어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냥 사도 5만원 내고 살걸 7만원 주고 뽑아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중개업에 적용되면 계약금을 받아요. 단돈 만원이든 2만원이든 걸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고 가요. 그러면 2억 3억짜리 계약하면서 단돈 2, 3만원 그거 걸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뛰어도 그만인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돈 3만원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서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물건을 내가 보여줘요. 한 2시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손님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2시간 동안 헛된 시간을 버리게 돼요. 여기서 다른 물건 봐서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2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게 돼요. 결국 사람은 가급적이면 오랜 시간 한 부동산에서 물건을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할 확률보다 내 사무소의 계약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중개 심리예요. 심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자이가르니크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완성에 대한 기억이 완성된 기억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완성을 시켜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제목에서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블로그 글에서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뭔가는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뭘 한다? 사무실로 전화를 한다 이거예요. 전화를 한다. 그래서 제목에서 다 보여주지 말고 본문 내용에서도 다 보여주지 말고 뭔가 여지를 남겨서 사무실로 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네, 제가 지금 빠르게 자, 대화할 때요. 사무실 인테리어, 상대방의 외모, 표정과 말하는 속도, 후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시선 회피하는 거, 또 팔짱 끼고 듣는 행위, 시선을 여러 곳으로 막 이렇게 옮기는 행위, 말을 중간에 자르는 행위, 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요거 전세로 5억에 내놓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린 거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고요. 자세를 자주 고쳐 앉아. 왜 그래요? 아우 네 말 지겨워. 아우 좀 그만 좀 해. 막 이런 거. 목소리 톤을 높이는 행위. 짜증나는 거죠. 팔짱을 끼고 듣는 행위. 그래 너 뭐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들어보자. 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인력적 홀이 거리에 따라서 공중거리, 사회거리, 개체거리, 미적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자, 공중거리는 보통 강연할 때, 그러니까 한 좀 멀리 우리 협회에서 실무 기획할 때 보통 떨어져 있는 거리, 그 정도 거리가 공중거리. 그 다음에 사회거리는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 있죠. 계약서 작성할 때 이 테이블에서 앉는 거리가 사회거리. 그 다음에 개체거리가 있어요. 이 개체거리,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용건을 말할 때 적당한 거리. 조금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밀접거리가 있죠. 밀접거리는 거의 상대방과 붙는 정도, 그러니까 뽀뽀를 할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중거리, 사회거리, 개체거리, 밀접거리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리는 개체거리예요. 자, 일반적인 대화나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하다가 저 선생님 그런데 이 물건이요 하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방이 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얘기에 집중을 안 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게 느껴질 때 사회거리에서 개체거리로 한 단계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환기가 되면서 내가 정해놓은 내 거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환기를 하면서 선생님 말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개체거리. 그래서 조금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선생님 근데 이 물건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밀접거리는 잘못 갔다가 딱이 맞으니까 함부로 가시면 안 되는 거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예스와 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스와 노는 중개와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예스는 오케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와요. 물건이 7억이에요. 매매가 7억이에요. 근데 손님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그 5억에 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아파트 사고 싶은데요 7억인데 5억에 사고 싶어요. 근데 물건 주인은 나 2천 말고 7억짜리 6억 8천까지는 되는데 그 이하는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라 그래? 아이고 선생님 7억짜리를 어떻게 5억에 삽니까? 아유 5억에는 어디 가도 못 사요. 그것보다 더 작은 평수 사도 못 사요. 그거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임대인이에요? 저기 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니 되든 안 되든 왜 지가 결정해? 아니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고 그만인데 왜 자기가 안 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매도인 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억짜리를 5억에 사게 해달라고 한 사람은 바보예요? 약간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인가? 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일단 가격 후려치고 보는 거지. 7억인데 5억까지 한번 얘기해보고 혹시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흥정하자는 얘기지. 5억이 살만하면 애초에부터 없었지. 그게 안 될 걸 아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조금 조정해서 6억 얼마라도 좀 최대한 많이 깎아보려고 후려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스를 해야죠. 일단 제가 집주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얘기해요. 당연히 노바대발 하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무슨 7억을 5억을 깎는 미친놈이 어딨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5억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더라도 6억대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 분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편이에요, 매수인 편이에요? 매수인 편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이고 그 가격엔 택도 없어요. 누가 7억짜리 5억에 사요. 이 사람 누구 편이에요? 매도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 나는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살려고 흥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말들이 아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꼭 매도인이 유리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내 입장에서 자꾸 얘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게 계약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전자보다. 여러분이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뭘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주인이 절대 고쳐줄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 그 임대인 분이요. 워낙 까탈스러운 분이라 그거 방충망 절대 안 돼요. 다른 세입자들도 절대 안 해줬거든요. 얘기 하나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뭐라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하냐고. 아니 되든 안 되든 중개사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제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주인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임차인이 누굴 원망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임대인을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임차인이 누굴 원망해요? 아니 되든 안 되든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무슨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안 된대? 진짜 짜증나. 다음부터 이 부동산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노를 해가지고 욕을 중간에서 먹냐고. 여러분은 무조건 예스예요. 예스해서 전달하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그 상태 그대로 얘기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스가 반드시 오케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물건을 보여줄 때 하나를 보여주고 살래요 안 살래요 이러면 결정하기 힘들어요. 두 개를 보여주고 어느 거 살래요? A 살래요? B 살래요? 이래야 선택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는 목소리 톤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처음에 브리핑할 때는 목소리 톤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신뢰감을 줘요. 근데 고객이 살까 말까 고민을 막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목소리 톤은 약간 높고 목소리는 좀 더 빨라져야 상대방이 빨리 결정하게 만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할 때 말을 빨리 해야 할 때와 말을 천천히 해야 될 때, 강하게 톤을 좀 높여야 될 때와 낮춰야 될 때, 일반적인 브리핑할 때는 목소리 낮추고 톤은 약간 느리게,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는 톤은 살짝 높게, 말은 살짝 빠르게, 엄청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빠르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2시간 만에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엄청 빠르게 제가 진행했고요.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1번, 안 되셨으면 2번.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 카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보시면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 있고 오프라인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사실 이 오프라인 교육을 적극 추천하거든요. 1월 26일 날 개강하는데 3개월 동안 해요. 매주 일요일날 현업자들이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저희가 교육을 하고, 교육 시간을 한 번에 4번 정도 하는 거죠. 4시간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이 교육은 저희가 현재 35기 1년에 4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35기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된 교육이고,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스파르타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 마케팅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입니다. 자, 여기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거의 내용은 다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유튜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있는데, 블로그는 저희가 AI 캘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개발한 챗 GPT KMS AI 캐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유튜브 대본과 블로그 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답심리, 레미안, 이부, 이게 아파트잖아요. 대단지, 역세권이야. 홍보글 작성해줘. 자, 이렇게만 놓고 엔터를 쳐주면 블로그 글을 얘가 만들어줍니다. 자, 챗GPT를 기반 4 버전이 보통 3만원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과 저희 캐리에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캐리라는 AI는 저희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습을 시켜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챗GPT 쓰는 것과는 다르죠.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4년 10월 입주가 시작됐고 총 2652세대라는 것까지 다 나오죠. 실시간 정보를 긁어와서 질문은 이렇게 두 줄로 했지만 내용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추천 제목까지 주죠. 얘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블로그에 컨트롤 V 해서 사진만 중간에 집어넣고 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는 이 캐리를 사용해서 블로그 최적화 작업을 하고 글 쓰는 거를 이 캐리로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 수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AI를 활용하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찍었는데 어떻게 영상을 기획을 하지?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제가 복사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요, 마찬가지로 제목을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